통일을 이루어낸 베트남.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국에게는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에게는 또 다른 후유증을 남긴 베트남 전쟁.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베트남 통일 이야기 그 마지막 편, 마르크스 유토피아 통일의 후유증, 지금 시작합니다.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독립선언식. 호치민 주석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베트남은 자유와 독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 연설의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건국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1776년 미합 중국의 독립선언문 내용과 흡사한데요. 호치민 주석이 미합 중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베트남은 자본주의 착취에 기초한 세계 체제를 끝내고 마르크스의 유토피아적 비전에 따른 공산화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독립선언식을 하면서 공산 진영의 반대에 서 있는 자유 진영의, 그것도 대표 주자 미국과 아주 비슷한 이상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독립선언식의 비전처럼 통일 이후 사회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가브리엘 콜코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의 독립과 사회주의 이상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르크스 유토피아 통일의 후유증,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겪은 전쟁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아시아에 투하된 전체 폭약의 2배가 넘는 1,500만 톤의 폭약이 이 작은 나라에 투하되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 사망, 200만 명 부상, 30만 명 실종, 1,000만 명의 피난민 등 이 피해 속에서 사실 사회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조직적 토대는 상당 부분 망가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커녕 통일의 후유증만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가장 먼저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사회주의 사상 재교육이었습니다. 월남 사람들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월남 패망 직후인 1975년 5월 초 월남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절차를 시행하는데, 새로운 국가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사상과 정서가 개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통일 후 10년간 이러한 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장기 구금 상태의 강제 교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도 없이 자신이 몸담았던 체제가 패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당한 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는 베트남 통일 과정에서 남은 오점 중 하나였습니다. 마르크스 유토피아 통일의 후유증은 경제정책의 폐해로도 이어지는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인 탓이겠죠. 그중 월남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들 70여만 명을 중부 산악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데 사실상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집과 생필품 배급을 회수하고 자녀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의 정치 경제적 과제는 사회주의화를 진행해온 북부를 제외하고 남부의 산업시설을 포함한 사유재산의 국유화와 집단 농장의 건설이었습니다. 그 결과 산업 부문에서는 1,500개의 사기업이 650개 국영기업으로 재편되었고, 농업 부문에서도
100만 이상의 가구가 합작사로 변신했으며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기존 플랜테이션을 50개 정부 직영 농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국유화와 집산화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순조로울 것으로 낙관했지만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급진적인 정책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인민들이 저항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 가중시켰는데요. 베트남 정부를 무엇보다 당혹하게 한 것은 사회주의 생산관계 도입이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서 오히려 생산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이었습니다. 국영화한 산업에서는 경영기술의 낙후로 1차 산업에 못지않게 2차 산업의 생산력 부족으로 인해 인민들에게 일상용품을 충분히 공급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뒷거래를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실제 생산물의 3분의 1 정도만 국가가 통제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암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제 문제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돌아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도임의 경제개혁 정책을 선언합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가격통제, 평준화된 임금체계 등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뒤 베트남은 민간 기업을 허용하고 소자본의 경제활동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1988년 외국인 투자법이 실시되어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하면서 마침내 경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35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민 총생산은 12배 상승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2배, 외환 보유액은 1997년 대비 47.6배나 뛰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의 힘은 외국 자본의 투자였습니다. 1980년 후반 연평균 3천만 달러였던 것이 1990년대에는 매년 5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근대사가 외국의 지배에 대항하고 계급적 평등 실현의 역사였다면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베트남의 지배 이념과 상당히 반대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마르크스 유토피아가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3월 2일 베트남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받은 민족 집단은 54개로 그중 낀족이 88%, 나머지 53개 소수민족이 12%를 차지하는데 그 소수민족이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수인 낀족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중부 산악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 낀족을 유입시키면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민족 차별 정책인데 그럼 왜 말로는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져 풍요롭고 조화로운 베트남이라고 하면서 안으로는 이런 차별 정책을 썼을까요? 외세와 전쟁을 치러온 베트남 입장에서는 접근과 통제가 쉽지 않은 산악지대와 접경 지역에 살며 자신들의 전통과 언어를 지닌 소수민족들이 언제든지 외세와 결탁할지 모르는 불안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은 베트남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은 베트남 정부의 견제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사회 경제적 평등한 국가라는 건국 이상을 가진 베트남.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 역사를 보면서 인류 보편 가치에 위배되는 국가 이상은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기반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도덕과 문화가 고양된 새로운 나라, 코리안 드림 비전에 기초한 통일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